국민의힘이 상법 개정 보완책으로 상속세 개편을 꺼내들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당근책도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상법 개정만큼이나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찬반 논쟁 팽팽합니다. 지난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75년이 흘렀는데요. 과연 수술대 위에 오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줄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국외대 경영대학 고윤성 교수 나오셨고요.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또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상법 개정을 이야기하면서 코스피, 즉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가려면 상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자, 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도 역시 코스피 5,000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겠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거는 뭐 경영계 요구기도 하니까 저는 이제 박주근 대표님께 먼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개의 문제지 않나입니다. 상속세 개편과 네. 코스피 5,000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하는 그 왜 못 가느냐의 원인은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상속세와 직결되려면 상속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됐느냐라는 질문과 연결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를 잠깐 다시 네. 꺼내면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정책은 3대 축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혁신경제, 공정경제, 일자리 경제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저는 실패한 원인을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는데 순서가 틀렸다. 좋은데 생각해 보시면 공정경제를 만들면 그러니까 페어플레이하게 만들어주면 거기에 혁신이 발생하고 혁신의 결과물이 일자리란 말이에요. 요 순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는 거꾸로 딱 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제일 먼저 표방을 했고 그리고 혁신경제 그다음에 이야기했고 공정경제 3법이 정권 말기에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패를 사실 한 거죠. 그걸 그대로 가져와 보면 이재명 정부 때의 이번 상법 개정은 저는 그 논리로 가져와 보면 첫 번째가 페어플레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바뀌었네요. 그렇죠. 순서가. 자본시장에서 참여자들이 플레이어들이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개인주주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러면 경영권 방어도 보호해주는 이 페어플레이를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이야기를 꺼내니까 상속세가 이야기 나올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쪽 개인주주들의 권익을 이만큼 만들어줬으니 그러면 경영권 쪽에도 비슷하게 뭔가 밸런스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지. 그게 상속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영권 보호 방법을 할 수 있는 뭔가 페이버를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먼저 이야기 나온 게 상속세 얘기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물론 상속세의 문제는 개편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자본시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루트 커즈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속세 개편을 하자라는 논리로 지금 화두를 꺼내 들었단 말이죠. 사실 이제 이 전 정부에서도 저희가 상속세 개편을 가지고 계시지만 얼마나 많이 토론을 했습니까? 결국 바뀐 건 없고 다시 지금 그 카드를 꺼내 들었던 건데 지금 시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전제가 이제 상법 개정의 보완책과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상속세랑 같이 엮는 것은 저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진다, 관련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법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은 계속 있었고 저 또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최대주주 할증평가 문제도 저는 그걸 완전히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편이라든지 물론 지금 이제 코스피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아니라 개인들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과세 대상이 확대되어서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의 상속세의 과세 대상 비율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소득세랑 연관을 해서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션을 늘리는 부분의 어떤 개편 이런 식은
뭐 상법 개정과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후속 조치와 상관없이 네. 세법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할 것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간 상속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오래 기간 동안 선무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속세 문제는 어느 정도 조금 종결질 필요가 있다. 합리적으로 합의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이제 정권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 또 급격하게 뭐 1년 안에 결론을 내자라는 것보다는 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약간 긴 호흡으로 여기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예. 가장 개선된 어떤 제도 개선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서 2년까지 보신다면 22대 국회가 거의 임기 만료되기 전까지는 네. 충분하게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자라는 네. 점. 어쨌든 개편 필요성은 있다.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네. 네. 교수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저는 상속세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야 될 관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순환의 논리와 그다음에 합리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법 개정의 후속편이다라는 논리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사실 선순환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주관적인 뿐만 아니고 객관적으로 많은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순환의 구조에 있어서는 사실은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사실은 경제 쪽에 자본시장에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부동산의 모든 자금이 갖고 있어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운용할 운용 자금이 부족하다. 사실은 코스피에 대한 부분도 결국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유동성입니다. 결국 자금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자본시장 쪽으로 옮겨가야겠죠. 두 번째는 또 세대 간의 또 순환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1,000만 베이비 부모 세대가 나타나고 있고 그분들에 의해서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세대 간의 순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세대 간의 순환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세대 간의 순환, 경제의 순환이라고 하면 것처럼 부동산에 몰린 자금들 같은 것도 결국 기업이 운영할 수 있고 자본시장에 돌아가 줘야지 순환이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데 지금 순환의 고리에 있어서 상속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이슈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시점이 상속세를 개편할 시점이다. 아니다라는 논리보다는 상속세 개편은 반드시 했었어야 한다. 사실은 상속세는 1950년, 52년, 그다음에 96년 사실은 몇 번 거치의 변함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단 말이죠. 네. 27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순환과 합리성, 그러니까 이게 부자 감세다 아니다 이런 프레임 말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순환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상법 개정에 죄송합니다. 그 상속세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 이제 디테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아까 김 교수님께서 이 최대 주주 할증 폐지에 대한 부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여러 이제 보완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는 해요. 지금은 이제 20% 할증이 붙잖아요. 최대 주주면. 그러니까 내 상속할 자산이 예를 들어서 1조다. 근데 최대 주주다. 그럼 이제 20%를 할증해서 1조 2천억 원으로 세금 계산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요거를 예전부터 경영계에서는 계속해서 폐지해야 된다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완하면 될까요? 일단 이 최대 주주 할증 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오해를 좀 없으시게 다시 한번 조금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이제 중견기업인데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주주 할증 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 외 기업들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을 하는 대기업들이 이런 최대 주주 할증 평가를 일단 적용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최대 주주 할증 평가 관련해서 그간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 이제 사실 이 오해는 우리 이제 방송을 통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나긴 했었었는데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만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사실 뭐 저도 이제 많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독일도 사실 할증 평가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20%를 할증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가? 저는 일단은 조금 실질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최대 주주기만 하면 무조건 20% 프리미엄을 얹는 형식이니까 사실 그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게 1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좀 극단적으로는 오히려 디스카운트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도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실질에 따라 가지고 프리미엄이든 디스카운트든 이걸 반영하는 형식. 물론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레인지를 줘가지고
반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왜 법에서 20%라는 일률적인 방식을 썼는가 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최대 주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증 프리미엄이 붙을 건가 관련해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법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 20%가 합리적인 방안이더라라고 해서 지금 법에 들어왔거든요. 물론 우리 현재 시각에서는 되게 불합리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다 그때 입법 취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들이라든지 개선 요구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조금 실질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미국 방법처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완벽한 솔루션은 될 수가 없는 게 뭔가 하면 또 이제 세무당국과 그다음에 이제 최대 주주 간에 어떻게 보면 서로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네. 어떻게 보면 조세 쟁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 단계에서 다시 슬기롭게 해결할 문제고 이제 조금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측면에서는 이 일률적인 20% 할증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폐지에는 반대. 폐지는 거고 반대입니다. 보완. 네. 근데 이게 재계에선 늘 이거를 가지고 가혹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 두 가지 다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나라 재계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극하게 반대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 그러니까 30대 그룹의 평균 연한이 평균 60년 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3세, 4세 지금 5세도 넘어가는 기업이 있죠. 이게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어떻게 지금도 흘러내려왔냐면은 최소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관습이 계속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제 원인이 이건 거죠. 그러니까 또 기업의 크기는 계속 커지는데 네. 이 모든 크기를 다 세금을 부담하면서 경영권을 넘겨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삼성그룹의 경우에도 오늘가가 삼성그룹 전체의 지분에 따지고 보면 3% 이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치로 따지면. 네. 그런데 경영권을 다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오늘가들은 굳이 자기의 지분을 밸류업을 시켜서 고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근데 이걸 상속하려고 보니까 할증을 분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기업을 사고 팔 때 우리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잖아요. 네. 거기는 또 붙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요구하면서 할증과세는 반대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사고 팔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붙여서 요구를 하는데 네. 상속할 때는 할증과세는 반대한다. 이거는 좀 앞뒤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일률적인 20%가 아니라 그 기업의 성격에 맞도록 플렉스블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할증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기를 원한다면 기업을 사고 팔 때도 기업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게 맞는 거죠. 똑같은 식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한쪽은 원하는 건 자기 유리한 거는 무조건 네. 취득하고 싶어 하고 불리한 거는 안 하고 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20%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어떤 할증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팔듯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폐지 자체에는 두 분 다 네. 반대하시는데 보완할 필요는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 교수님?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저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폐지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도대체 경영 프리미엄 왜 과세를 하는 것인가? 도대체 뭔데 과세하는 거지?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도대체 얼마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존재 여부도 약간 불분명하고 측정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불분명함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다르고 시장에서만 나름대로 형성되는 가격인 거지 사실은 정확히 정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과세를 함에 있어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도 굉장히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경영권 프리미엄은 왜 어떻게 측정해서 어떻게 과세할 건지에 대한 논리 방법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죠. 그럼 두 번째 논리는 오케이 징벌적으로 과세를 보자. 그건 약간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가 뭐랄까 징벌적인 부분이 좀 존재한다. 그러면 과연 최대 주주는 징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인가라는 논리를 좀 넘어갔을 때, 사실은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열심히 창업을 해봐.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창업 열심히 해봐. 창업을 열심히 해서 이 친구들이 유니콘 기업을 키우고 더 큰 기업을 키우면 최대주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징벌을 받을 거야. 라는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경제 논리 중에 하나는 동기부여이고 동기부여는 본인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에 대한 성과를 얻는 게 가장 큰 동기부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우리가 20% 할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하는 거지? 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측정할 것도 명확하지 않고 세 번째 과연 왜 징벌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죠. 물론 징벌이라는 건 교정적인 부분 조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억제해야 될 활동들에서는 우리가 교정세적인 성격으로 과세를 부과하죠. 근데 이건 교정적인 부분에 해당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약간 징벌적인 과세로 네. 생각하는 그 부분은 없어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예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 예, 고 김정주 회장이 창업한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죠. 상속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상속세율에다가 최대주주 할증이 더해져서 60%의 세율이 적용됐잖아요.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중국 자본의 중국 기업의 지분을 이제 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할증에서 득실을 따져봤을 때 넥슨 같은 사례는 외국 기업에 넘어간다면 이건 실이 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 교수님. 일단 아까 이제 그 최대주주 할증 평가 관련해서 잠깐 하나 여기 재밌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코멘트하고 또 바로 네. 이제 질문에 말씀 말씀드리겠는데 주세요. 네. 이 비상장 주식을 이제 넥슨에서 이제 정부의 물납으로 했죠. 그러니까, 예,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네. 그때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경영권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낼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가치보다 계산한 가치보다 더 붙여가지고 정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납부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해 보면 최대주주 할증 평가 유리한 부분만 취하고 이제 불리한 부분은 이제 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넥슨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뭐 배우자와 그다음에 자녀들에게 상속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넘어간 게 아마 29.3%인가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 뭐 텐센트라든지 뭐 다른 기업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일단 경영권을 상실하는 그런 지분 비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외국인 자본들이 이미 뭐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주식 지분이 외국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게 마치 우리나라 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 사례에 봤을 때는 조금 적합치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우려는 있습니다. 세대가 이제 거듭하게 되면 계속 가지고 있던 지분율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계속 예를 들면 정부에 납부하게 되니까 물납이든 뭐든 현금이든 간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분이 줄어드니까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일단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기존의 어쨌든 간에 상속인들이 아무런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때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뭔가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영권을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 또는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합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한진해운 같은 경우 이제 조양호 회장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네. 자녀들에게 이제 상속이 되었었죠. 그때 상속세가 꽤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막대한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하면 조양호 회장의 사후 퇴직금과 그다음에 급여가 금액이 꽤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상속세 재원을 납부 재원을 많이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거죠. 그냥 직접적으로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 부분 물론 상속세 냅니다. 냅니다만 남은 금액 가지고 상속세도 내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텍스 플래닝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상속세 때문에 세대가 거듭하게 되면 결국은 창업자 그 직계 가족들의 어떤 경영권이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조금 비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판단하기가 애매하네요. 이 현실적인 사례들이 이제 약간 넥슨 같은 사례들 나오긴 했지만 만약에 텐센트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물론 지금 글로벌 시대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국적이 바뀌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재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인 이유로 지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재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어떻게 보면 재계 입장을 반영한 사례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넘어간다는 이 논리를 맞춰버리면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김 교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경영자들은요, 모든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경영이 중요한 또 덕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권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영권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맞죠. 지금 여러 기업들이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터지고 났더니 상속세가 과도해서 기업이 넘어간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약간 다른 문제를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넥슨의 어떤 이 중국 텐센트에 넘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29.3%에 대한 물납한 지분을 정부가 매도하지 못하니까 나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중국에서 사갈 수 있으면 중국에서 사가서 문제인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 사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기해서 또 같은 이유로 저는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속세 세율이 과도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간다는 식의 논리는 조금 비약인 것 같고, 사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이 상속세에 대해서 경영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비약시키는 건 논리 비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최대 주주의 상장 주식 평가액이 순자산 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80%로 설정하는, 지금 이 상속증여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거죠. 네. 그 상속 가치가 너무 높아지면 상속 부담이 커지니까 주가를 일부러 막 떨어뜨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지금 못하게 한다고 막는 네. 거잖아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인류 최초의 세금에 대한 기록이 BC 4000년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류는 계속 세금과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던 것이죠. 세금과의 전쟁인가요? 전쟁까지는 아니고 합리화시키는 과정이고. 네.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인간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을까, 덜 내고 싶을까?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탈세 영역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절세 영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계속 오르면 어쨌든 상속세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다면은 뭐 그게 인위가 됐든 어찌 됐든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해 관심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내린다기보다도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대해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영역의 행동들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그걸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고, 가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장 가치라는 핵심 가치입니다. 네. 시장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시장 가치가 왜 존중받을 수 있냐면 정답은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시장 가치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인데, 비상장 주식 등은 시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서 순자산 가치랑 수연 가치를 남들 비율로 섞어서 갖고 가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보충적 방법도 굉장히 수많은 논리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가가 존재하는 기업의 가치를 나름대로 보충적 평가를 바꿔서 가자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하지만 네. 위험한 발언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자산 가치라는 게 결과적으로 업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단순히 시장 가치에 비해서 낮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 가치는 무시하고 남대로 자산 가치로 가보자라는 어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굉장히 리스크적인 면에서는 논리성도 떨어지고, 또 방법론 면에서도 사실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이제 주가를 많이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고육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법안도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는 좀 기쁜 게, 제가 작년 11월 국회 세법 개정안 때 이 안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 좀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저는 PBR이 80%가 아니라 100% 일로 하자라는 안을 제안할 때, PBR을 한 배로 고정값을 주자. 네, 그때 아마 제가 처음 그때 제안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고 교수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고 완전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PBI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가변적인 요소에 따라 가지고 뭐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PBR은 결과적으로 현재 청산했을 때 청산 가치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뭔가 하면 즉시 지금 청산했을 때 나올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주가가 인위적으로 낮다라는 것은, 이거는 일시적이든
뭐든 간에 비정상적으로 지금 주가가 억누르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기업들 중에 네. PBR 1이 낮은 지금 퍼센티지가 가반수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른 주식시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우리가 추정이 바로 뭔가 하면 경영권 이런 상속세 문제 때문에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이라는 것이 사실 끊임없는 조세 회피와의 싸움입니다.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 여기저기 규정에 사실 상당수의 조세 회피를 막는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BR 기준으로 해서 이 상속세 평가를 하는 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어떤 예외적인 규정이 아니라 세법 전반에 녹아져 들어가고 있는 조세 회피를 막는 그런 어떤 보충적인 성격의 어떤 규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PBR 규정 이소영 의원 저는 이제 조금 더 세게 100% 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80% 충분히 저는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디스카운트를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장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이 팽팽합니다. 네. 뭐 두 말 잘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칼로 무자를 할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전혀 다 다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이마트의 PBR이 0.3 뭐 이렇습니다. 예. 근데 그 기업은 지금 시장 상황상 PBR 높일 수가 없어요. 예.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요. 반대로 현대모비스는 PBR이 1 이하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더 웃긴 건 현대기아차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잘 나갔는데 현대모비스는 10년간 주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봅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 기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소영 의원의 법안 발의 본질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괜찮은데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라서 억지로 누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그 핵심 계열사를 상속해버리면 경영권이 다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 삼성물산, 뭐 현대차는 현대모비스, 나머지 지주사는 다 지주사겠죠? 우리나라 지주사들의 평균 PBR이 LG가 0.4고요. SK가 0.43인가 그럴 겁니다. PBR이. 네. 다 1 이하예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기를 먹으면 그 그룹 다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PBR이 나죠? 그리고 오히려 오너들은 그 기업들의 주가가 실질적으로 오르는 걸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 올라봐야 상속세 많이 물고 별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소영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뭔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저는 찬성입니다. 반대로 이거를 일괄적으로 80%를 매겨버리면 아까 이마트 같은 기업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기업 주가가 낮은데 이걸 어떻게 고정적으로 80%를 매기냐는 거예요. 실제 자본시장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PBR이 평균 0.8의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장사들은 물적 분할, 그 다음에 뭐 중복 상장 이런 걸 사실 드러내고 나면 PBR이 평균 1이 돼요. 물적 분할과 중복 상장을 합쳐버리니까 실제 그 기업 가치가 맞다는 겁니다. 시장은 정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길 건 맡기고 어거지로 하는 건 좀 바로 잡아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사실은 인생에도 정답이 없는데 주식시장에 어떻게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뭐다 재단하는 건 당연히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오너 기업들에서 주가를 억누른다. 어쨌든 주가 부양에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한다면 관심 없는 기업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주가 부양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조이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아까 태생적으로 사실은 PBR 낮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뭐 인터넷 제가 몇 개 뒤져봤더니 방직 산업들 뭐 대표적으로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약하면 주가가 오르기가 쉽지 않죠. 네.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일괄적인 이런 잣대를 적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공감한다. 그렇지만 방법론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숙고를 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볼까요? 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 전 정부에서 연구 용역도 실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경영권 주식에 한해서는 이제 완전 자본이득세 전환이 아니라 좀 석자,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김현두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도 자본이득세 개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데 참 세법이 참 까다롭고 어려운 게 바로 뭔가 하면 자본이득세 전환은 맞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인 규정이라든지 강론에서 정말 고려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역시 검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일단 지금 상공회의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뭐 정확히는 아마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뭐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냈다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발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발제자가 아마 제안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형태의 어떤 개편에 대해서 나왔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안에서도 보면 하이브리드 안에서도 또 보면 옵션을 주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썩는 방안을 또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하나 우리가 쭉 뭐 오늘 짬뽕 짜장면 뭐 탕수육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각 결정을 했을 때마다 우리의 상속세 세수라든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미치는 조세 공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역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쟁점이 되는 것이냐라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상속받았다. 그게 이제 20억이다라고 한다면 뭐 공제 다 빼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20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네. 근데 자본이득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내가 그러니까 우리 망자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취득했던 취득가액에서 그다음에 현재 시세를 뺀 나머지 우리가 일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네. 자본이득세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상속세 과세 체계랑 자본이득세를 적용했을 때 하나만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세되는 그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본이득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상공회의소에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다른 건 손대지 말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 한해서만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라는 그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딱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러면 나는 개인인데 왜 우리에 대해서는 예전의 형태와 똑같이 전체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고 왜 저 경영권 주식에 대해서는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장부가액, 취득가액 부분이 그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느냐라는 그런 공평의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경영권 주식에 관해서만 하이브리드형으로 해가지고 하자라고 지금 쉽게 결론 내릴 수가 없고 결국은 끌고 들어오면 상속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이야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좀 더 우리가 검토할 것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조금 의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있잖아요. 기업 승계와 부의 대물림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그런 안들을 이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 다가 아니라 일부만 한 20% 정도만 나중에 이제 그걸 팔 때나 그때 이제 과세를 하자라는 이제 취지 어떤 거죠, 박 대표님?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본질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경영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경영권을 리스크 없이 가져가서 경영을 하고 싶은 거고 네. 반면에 이 시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이 시장이 역동성이 생기나?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보면 반대편에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상공에서 내놓은 사안이 뭐냐면은 일단 상속세를 30% 문제 내고 그 취득할 때 문제 네. 내고 20%는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팔았을 때 나머지를 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안 팔죠. 그냥 그대로 팔면 계속 보류되는 거긴 하죠. 제가 뭐 오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건 내 지분이 아닌데 얘기합니다. 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아버지와 경영권은 내 게 아니라고 개인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대로를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순환 말씀하셨잖아요. 자본이 순환되면서 경제 역동성이 생기냐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A라는 기업의 자본을 받았어요. 경영을 하면요. 충분히 이 자본을 B로 넘길 수 있습니다. A를 좀비화 시켜버리고 B로 넘겨서 경영권 승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없이 봐왔잖아요. 비상장 계열사 만들고 여러 가지 퇴로와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다른 회사 만들어서 경영권 다 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A에 대한 가치는 완전히 좀비를 만들어서 낮춰져 버리고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생각해야 될 거는 그렇게 해서 시장이 과연 활성화되느냐는 걸 봐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받은 기업들이 더 밸류가 높아지겠냐는 네. 그 부분에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활성화라는 측면 또 김 교수님은 개인과 경영 간의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지금 대한상공회사 경영계가 제시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방안은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속성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전 이중과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성격이 있고 이중과세를 왜 하고 있냐 뭐 여러 가지 뭐 출발선의 공평함 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시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출발점은 뭐 상속세 얘기하면 꼭 따라 나온 이야기, 이제 부자 감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자 감세다 아니다라는 프레임을 벗어내서 합리적인 조세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출발점을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의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과세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씁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덜 내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름대로 저축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또 세금 한번 더 내고 이런 것에 대한 공평성, 합리성이 부족한 부분이 상속세에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기본적으로 완화 등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세는 그 상속세 이중과세 부담을 굉장히 자본 원득에서 낮춰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영권 프리미엄 관련된 부분에 한정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서 남대로 가야 한다. 라는 것이고 이제 해외에서 언제로 상속세를 폐지한 뭐 캐나다 같은 국가 등도 상속세가 없다,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네. 결국 자본인세로 넘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상속세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인 틀을 내려놓고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본이득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면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점에 내는 세금이 아니니까. 그렇죠. 나중에 받아서 그거를 뭐 처분한다거나 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상속세의 기본 전통적인 개념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간주 처분이라고 해가지고 간주 처분요? 예, 그 말이 또 상속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처분할 때 실제로 처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매기는 형식도 있고 또 이제 우리 다른 나라 세제 같은 경우에 보면 예. 상속 시점에 그때 판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간주 매기는 처분.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가업승계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하고 그걸 이제 가업승계를 하게 되면 공제폭을 이제 확대해 주는 거죠. 상속세 공제폭. 뭐 증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즘에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서울 근교에 빵이랑 카페 같이 하는 그 베이커리, 카페 베이커리가 되게 많아졌는데 되게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이 가업승계제도 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네. 장사 안 돼도 상관없다. 일단 만들고 네. 유지를 하면은 어쨌든 공제폭이 확대가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이렇게 결국 악용되는 네.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베이커리 문제는 그냥 토지에 대한 투자, 부동산 투자죠. 사실은 보면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생각해봤을 때 학교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는 굉장히 좋은 곳이고 반드시 존속해야 되는 곳이고 우리가 권장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본다면 그런데 학교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들 때문에 학교를 없앨 게 아니라 부작용들을 완화시켜야겠죠. 이 베이커리 사례는 사실은 가업승계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인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될 문제인 거지 이것 때문에 가업상속 공제가 잘 좋지 않은 제도이니 얘를 없애야 한다거나 등등의 논리가 하는 건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가업상속 공제에 굉장히 많은 조건들, 뭐 매출액 기준이라든지 네. 존속 기간이라든지 사후적인 관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게 제게 어쨌든 입장으로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많이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이 제도는 존속이 해야 되고 그 존재한 제도를 어떻게 잘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더 해야 된다.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이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를 만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우회 방식이라든지 악용되는 사례들이 자꾸 나오니까요, 박주근 대표님. 그래서 저도 가업상속공제는 사실은 찬성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찬성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는 중견 중소기업들은요, 사실은 그 오너분들이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영업권, 그분들의 네트워크, 그분들이 사라지면 그 기업 자체에 존폐가 걸린 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압 상속을 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국가 경제로 봐서는 역동성이 생기고 이런 건데 결론은 뭐냐하면 그렇게 해줘서 그 기업이 발전하고 경제 역동성이 생기고 뭔가 자본이 더 순환되고 이렇게 가는 게 이 공제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편법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곳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오너들의 생각과 이 국가나 자본시장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어준 이렇게 세로를 열어준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중견기업의 특성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 기술을 계속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금융기술이라든지 여러 우리가 소위 말하는 뿌리 산업 같은 경우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호책으로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을 이렇게 악용한다면 원래 선의로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 사실은 다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순환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셋법을 만들 때 그 자본들이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열어줘야 된다. 그렇게 셋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오너들도 이익을 보고 시장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정부에서 빨리 정책을 만들어서 테러를 막아줘야 됩니다. 예. 이번에 부동산 정책 때 우리가 6억 한도로 이거 테러를 막아버렸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자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계속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게 좀 세금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네. 충분히 법의 취지가 따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예, 짧게 첨언을 좀 하자면 이 가압 우리 상속 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건이 굉장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후 관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지켜야지만 공제했던 걸 유지시켜 줄 거야라는 그 규정들이 있는데 네. 사후 관리는 또 거꾸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적용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이런 어떤 편법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봤을 때 가압 상속 공제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요국들은 비상장 기업에 한해서만 이 가압 상속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어떤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밀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가압 상속을 통해 가지고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매출액 5천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되게 폭넓게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가압 상속 공제는 현행 상속제 체계에서 유지하는 것은 맞으나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제도 개편은 이런 식의 편법적인 문제는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 혹은 경영계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 상속세 개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사실 상속세 개편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상속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5.6% 화면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그리고 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현행보다 세율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25.6%,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14.9%. 자, 여기서 저희가 포인트를 잡고 봐야 될 거는 현행보다 세율을 낮춰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라는 것.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건 박주근 대표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금 낮추는데 뭐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조사를 보면서 재밌는 대목을 봤는데 20대하고 60대가 60%였어요. 아, 그 얘기도 참 드려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이거는. 네. 근데 좀 시대를 반영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요즘 부동산 얘기하지만 아파트 한 채 뭐 30억씩 이렇게 가는 이 상황에서 이전의 세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상한선 50%가 지금 3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상한선은 좀 늦춰주되 세율 자체를 낮추는 거는 저는 좀 반대다 여전히. 실제 우리나라 세수 구조를 보면요. 우리나라 세수가 1년에 한 680조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상속 증여세로 2%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세원 중에서. 실질 실효세율이 아니 그 실효세율이 아니고 세원.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네. 전체 우리나라 1년의 세수 수입 중에서 2%가 채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제 자산 가격이 높아져서 이게 적용이 좀 변경할 필요는 있지만 세율 자체를 떨어뜨리는 건 저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김 교수님,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서 상속세와 상관없던 분들이 이제는 아니게 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사실 세율이나 목소리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되게 재밌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결과라고 보는 건데 뭔가 하면 이 교과서에 딱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세 세수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지극히 낮지만 네. 국민들이 이 상속세에 대한 저항은 실제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급격하게 말씀하셨듯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나도 이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됐지만 네. 사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전체 피상속인 대비 돌아가신 분들 대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2에서 3%밖에 안 됐어요. 지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6.4% 정도 됐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세금을 내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하면 상속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교과서에도 딱 나와 있습니다. 상속세 첫 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세저항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세목이 바로 상증세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상증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극도로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어떤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고려했을 때 그 과세 대상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 원인이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부동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속 재산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이 60%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집값에 따라 가지고 과세 대상 비율이 굉장히 플럭체이션이 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필요하게 우리가 세수에 큰 영향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을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면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과세 행정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저는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인 어떤 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한 5분가량 남아서요.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는데 저희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또 하나 개편 추진했던 게 유산취득세인 거죠. 이건 이제 아예 상속세 체계 개편에 대해 해당하는 문제인 거고 사실 국회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유산취득세 전환으로의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건 고 교수님께 네.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질문 잠깐 한마디만 설문해가지고 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결과다. 굉장히 네. 합리적으로 응답한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유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뭐 20년 전에 한 평균 서울시 2억에서 지금 뭐 12억으로 뛰었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많다 적다 혹은 납세자가 많다 적다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차원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산취득세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에 있어서 받은 소득에 비례한다라는 원칙 성립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받은 만큼 비례해서 세금 낸다. 네. 기존의 방식은 취득세 방식 기본적으로 이 유산세에 대한 방식은 받은 재산 전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전체 그냥 피상속이 있는 남들 상속한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에 따라서 또 남대로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또 자녀가 이제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차피 바꿔봤자 별 효과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세수의 효과나 이런 걸 내려놓고 합리적인 면에서 받은 거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구조, 그게 합당한 거 아닌가? 그게 유산취득세의 기본적인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상속세가 갖고 와야 될 개선의 방향성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찬성. 예, 찬성입니다. 네. 예, 두 가지 이유인데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공평의 문제인 거거든요. 공평의 문제에서 50억을 5명이 나눠서 받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10억을 한 사람이 받았을 때 사실 세부담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증세가 이제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 전체 합이 더 크기 때문에 세금 전체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평의 문제고, 두 번째가 이 민법 체계에서 우리나라에 안 맞습니다. 유산세 방식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네. 기본적으로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관리청산주의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로법 체계를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포괄승계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법을 따르는 같은 경우에는 유산세를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따르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취득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유산취득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네, 뭐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일단 자산 규모가 너무 커졌고요. 그 이전의 세법보다. 그리고 자산의 형태도 많이 바뀌어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또 하나의 걸린 문제는
이런 가족 구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네. 많이 바뀌어서 이 유산취득세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유산취득세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법의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법 개정에 이어서 상속세도 이제 개혁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상속세 개편도 미래를 준비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